우선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날로 뭐 꽁으로 먹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네,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사람이. 일도 안 하는데 뭐 돈을 줘. 근데 이건 인권의 견지에서 봐야 되거든요. 권리의 견지에서. 에릭 프롬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오랜 규범이고 이것은. 그 다음에 인간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생존을 위한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 살 권리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반려동물에게는 인정하면서 같은 인간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권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절대적 권리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한마디로 이 기본소득은 뭐냐면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인간은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릭 프롬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살아갈 권리라는 것은 뭐냐? 의식주가 보장되는 것, 의료 혜택, 교육 등을 받을 권리 이런 걸 다 망라하는 건데요. 이 권리는 결코 제한되어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신성 불가침한 권리다. 이렇게 이제 에릭 프롬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에릭 프롬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사실 이제 좀 그게 무슨 권리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동안 지구촌에서 인권에 관한 논의가 쭉 진행되면서 인권 개념이 계속 발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1세대 인권은 보통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자유. 그러니까 시민정치적 권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유하면 또 누가 어떤 놈 생각났는데. 맞아요. 그걸 이제 잘못 이해한 사람인데 그 초기에는 워낙 탄압이 심하고 뭐 사상의 자유도 보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 정치적 권리들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이게 이제 1세대 인권이에요. 이걸 통해서 유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지는 자본주의 국가로 넘어온 거죠. 이걸 싸우면서. 근데 이것이 보장된 다음에 제기된 2세대 인권은 보통 사회권 혹은 자유. 뭐 사회권 또는 뭐 경제사회적 권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살 권리죠. 생존권. 그러니까 이 살 권리도 당연히 인권이다라는 것이 유엔 같은 데서 인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 정치적 권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살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인권이고요. 그 다음에 뭐 3세대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걸린 문제가 바로 기본소득은 여기서 걸린 거예요. 두 번째 경제사회적 권리, 사회권 문제.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지니까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되고 뭐 미국도 무슨 뭐 1%의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뭐 절반 이상인가요? 그런 얘기도 있고. 아주 막 빈부격차 심하죠.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러려면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경제적인 어떤 뭐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예전에 2003년에 13년인가 출간했던 싸우는 심리학에서 기본소득을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 존엄유지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좋네요. 존엄유지비.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생존권이 없으면 인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권리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갑질하는데 저항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저항하려면 잘리면 생존권이 파괴돼서 죽으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길거리에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저항을 못합니다. 또 나쁜 짓을 시켜도 저항을 못해요. 불의한 짓을 시켜도 저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리면 또 굶어 죽을까 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특히 오늘날과 같이 각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사회의 경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밧줄 끊기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두려움 때문에 인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점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면 기자들이 왜 그렇게 쓰레기 같은 글들을 쓰겠습니까? 밥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거 안 쓰면 잘리니까. 잘리면 뭐 더 좋은데 어디 갈 수 있는 곳,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옳은 일을 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쓴 소설 장알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장알이. 최근에 나왔죠.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정치 검찰의 굴복한 검사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조직을 배반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조직을 배반하는 대가는 돈이 사라지고 노후 보장책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 변절한 검사 얘기예요. 장차 변호사로서 정관 특혜를 받으려면 검찰 조직을 등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을 등지는 것은 잠시 양심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감추면 그만이지만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조직을 등지고 추운 벌판에 내던져지는 것은 끔찍할 것이다. 아무나 사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나름 개혁에 동의하다가 배신을 때린 이유, 굴복한 이유, 정치검찰들한테 그게 이거거든요. 추운 벌판에 내던져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공익을 추구하는 게 어렵다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무나 사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추구하지 못할 거라는 건데 검사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반적인 모두의 얘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두의 얘기. 우리 모두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면 길거리에 추운 벌판에 내던져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권은 과연 제대로 보장이 되고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짜라고 봅니다. 가짜. 그 사람들한테 자유로운 사회다 이 사회는. 그러면서 당신은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렇게 하면 막 인상이 굳어져요 사람들이. 누구 약 올리는 거냐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아파트를 살 자유가 있긴 있죠. 자유가 있죠. 돈이 없으니까 그거 있으나마나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 현상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죠. 인권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존엄성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말이야.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항의하고 싸울 권리는 보장은 돼 있어요. 하지만 생존권이 없는 한 그건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현실이. 소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우리 바닥에 있는 걸로 생각해 봤어요. 목사들이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양희삼 목사님이 계신데. 저랑 생각이 비슷하고 또 저랑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하고 정말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손 들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매장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고, 그러니까 저는 실은 제가 이걸 할 때 결정을 한 거는 나는 내가 우리 교단에서 뭐 얻어먹을 생각이 없다. 이 결정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 진짜 캄캄했죠. 벼랑 끝에서 진짜 난 내 돌아갈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찌어찌 하다 여기까지 왔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생각이 비슷하고 뭐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아니 목사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알지 바보들이 아닌데 그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있고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그걸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그런 사회적 장치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고 또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사실 아까 제가 농담삼아 그 강남의 집살 자유를 얘기했는데요. 오늘날 한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기 진로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엄마가 시키는 거 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자기가 볼 때도 돈 많이 버는 일 하고 싶고, 그렇죠. 예를 들면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이가 자기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 같고 좋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쵸.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굶어 죽으려고 작정했니? 선생님도 뭐라 하고. 뭐 비근한 예로 제 둘째 아들이 중학교 때 소설가가 되겠다 그랬는데 주변에서 다 뭐라 한 거예요. 굶어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서 조언을 해준다는 게 소설가 되면 밥 굶어 죽기 딱 좋으니까 일단은 직업을 구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소설을 써라. 그러다 성공하면 소설가로 전업해라.
투잡 뛰어라. 맞아요, 맞아요. 이런 제안을 해서 꿈을 접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게 어찌 보면 현실적인 제안이 조언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도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예.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자기 인생을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회가 점점 그 다양성은 사라지고 네. 돈 하나만 보고 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의사들 뭐 변호사들 이런 쪽으로만 더 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집중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자기의 적성이나 사회적 의미라든가 가치 이게 아니고 항상 돈이 되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쵸. 어쨌든 그걸 해야 먹고 사니까. 네. 이것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된다는 억울함이에요. 그러면 이런 억울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불평등을 지지하게 됩니다. 찬성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사가 된 사람들은 한국에서 돈 많이 벌려고 의사가 된 거거든요. 그쵸. 자기가 좋아서 의사란 직업이 정말 좋아서 됐다기보다는 돈 벌려고 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남들 막 놀 때 자기는 공부했을 그쵸. 거 아니에요. 네. 억울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네. 그럼 억울함을 보상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보상을 뭘로 생각하느냐? 더 많은 돈. 그리고 자기보다 공부 안 한 사람에 대한 우월적 지위. 차별 속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나만큼 공부 안 하고 내가 공부할 때 의사 공부하려고 막 머리박 공부할 때 공부 안 한 놈들은 나보다 월급이 적어야 돼.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불평등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노력 안 해서 그래. 그렇죠. 네. 그겁니다. 근데 북유럽만 해도 뭐 이제 의료가 국유화돼 있는 이제 무상 의료이긴 한데 어쨌든 북유럽만 해도 소득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의술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싶거나 그쵸. 아니면 의학에 진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 벌려고 의사 되진 않아요. 월급이 특별히 많지도 않기 때문에. 아니 돈 벌려고 의사가 되면 그게 진짜 의사입니까? 솔직히. 그렇죠. 가짜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된 그러니까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북유럽 쪽의 사람들은 의사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의사 공부하는 게 억울했을까요? 재밌겠죠.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자기 공부할 때 친구들 논거에 대해서 원한이 없어요. 그렇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는데 네, 하고 싶어서 내가 의사 한 건데. 그렇죠. 축구하고 싶어서 쟤네들은 한 거고 나는 네. 공부하고 싶어 의사가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나서 너희들은 나보다 월급을 적게 받아야 돼. 내 억울함을 보상받아야 돼. 이런 심리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북유럽은 성공하고 출세에 따라서 특별 대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나는 내가 성취했어. 네. 의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야. 그거면 충분히 보상받았어. 그쵸. 따라서 너희들은 나보다 월급이 적어야 돼. 너희들은 나보다 지위가 낮아야 돼. 이런 심리가 없어요. 아, 천국인데 천국 즉, 거기가. 불평등을 반대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인국공 같은 사태도 네,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는 정규직 되려고 얼마나 그렇죠, 고생하고 그렇죠. 뺑이 쳤는데 네. 너희들은 놀았잖아. 그때.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맞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나는 이 위치에 이르렀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도 있는 거예요. 보상받으려고 하는. 이게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다 있다. 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자유가 제한됐을 때 불평등을 지지하는 심리가 생긴다는 게 또 문제예요. 아, 그쵸. 예, 근데 만약에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겁니다. 맞아요. 예술을 하고 싶은 사람 예술을 할 맞아요, 것이고, 맞습니다. 예. 뭐 여행 가이드를 하고 싶은 사람 여행 가이드를 할 것이고, 그쵸.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특별히 너는 나보다 월급이 적어야 돼. 불평등한 세상이 맞아.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죠. 굳이. 예. 네. 오히려 평등한 세상, 화목한 세상을 바라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자유와 평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평등을 책임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자들이 왜 남편들한테 의존할까요? 경제적인 일. 그렇죠. 뻔하죠. 네. 보면은 남자가 바람 피우거나 때리거나 못되게 굴어도 이혼을 못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왜 못하느냐? 네. 이혼을 하는 순간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맞아요. 전업주부만 한 5년, 10년 해보십시오.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다 상실하기 때문에 예. 이혼을 못합니다. 이혼을 못하면
불합리한 불평등한 관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뭐 학대를 하면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은 남편 만나면 괜찮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평등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남녀 관계가.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일시적으로 시험해 봤더니 남녀 관계가 엄청 평등해졌대요. 남편들이 부인을 못 때리고 그러네. 잘해주더라는 겁니다. 이제 뭐 내가 함부로 하면은 나가서 나 먹고 살 거 있어. 그렇죠. 집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남 관계에서 이게 중요한 평등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에릭 프롬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여자들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것이며 젊은이들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부모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부모가 독재를 할 수가 없죠. 자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굶주림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엄청난 거죠.